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동안 발제와 발제를 하느라고 많이 지치셨죠.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발제를 맞춰주신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토론이 진행되는 순서는 한 30여 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와 Q&A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플레어하고 온라인 유튜버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김성일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2가지 정도의 경영과 노동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하셨을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에 의해서 산업 인력의 구조가 이제 재편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미국을 포함한 영미권에서 대퇴사의 시대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 노동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가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대기업에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공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퇴직을 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인재가 퇴사를 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 또 기술, 경영 등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 있어서는 인재 확보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근래에 ESG 경영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도 ESG 분야에서도 인재의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와 관련되는 인재와 관련돼서 한정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많이 지치셨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한 가벼운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이제 주제인의 연구 대상이 이제 청년들인데요. 특히 이제 MZ 세대들에 대해서 패널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솔직 담백하게 그들의 특성 또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어떤지 한 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정 같은 세대이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이제 MZ에서도 M에 걸쳐 있는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저희가 좀 바라보는 대상은 아무래도 MZ 세대를 총괄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좀 Z 세대를 바라봤을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면접부터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조어 중에 이제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신이라는 갓의 단어에 플러스 이제 인생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부지런히 사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이제 젊은 Z세대 친구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건데 정말 부지런히 살고 본인들의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여하고 또 이 친구들은 계속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네이티브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디지털 또 소스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갓생 친구들은 블로그에 컨텐츠를 남기면서 본인들이 또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부지런히 살아가는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발표 때도 이렇게 MZ 세대의 특징이 어떻게 본인의 어떤 공감 또는 성장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김현민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기업까지 ESG 실천을 위해서
ESG 관련 인력 채용 확대가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ESG 경영에 있어서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소속하고 계시는 회사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ESG 인재상을 한번 정립을 해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그 시청자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초반에 주제 발표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대한상의가 ESG 경영실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전통적인 개념인 뭐 저희 상의도 이제 전국에 73개 지방 상공회수가 있는데 각자 저희들이 이제 지방 방문할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중소기업이든 뭐 지방 상공회수 회장님들이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기업의 역할이나 어떤 뭐 미션이 뭐냐 보면 이제 그 사실 ESG라는 개념이 사실 없던 게 갑자기 뚝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해 오고 있던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겨울에 연탄 봉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업의 특성을 살려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뭐 집을 지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다리를 보수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이 원래는 잘 하고 있던 건데 이게 2020년부터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하나의 기업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 잣대, 하나의 그런 어떤 규범화된 거고 사실 통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사실 뭐 기업들은 많은 고충을 에러를 해소로 말씀을 하는 게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도 이제 뛸 수도 있거든요. 사실 200년 동안 미국과 EU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했고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세계 탄소 배출량 1, 2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때 보면은 이게 좀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뭐 동남아 쪽이 약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순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기후 변화 협약 뭐 그걸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죠. 1.5도에서 2도의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 생물의 한 50% 가까이가 멸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지금 큰 이슈가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또 뭐 좀 EU나 선진국 쪽에서 어떤 좀 신생 국가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요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음모론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ESG라는 게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가야만 할 길이에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정근대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또 군대 생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지금 속된 용어지만 까라면 깠던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 아니면 저 뭐 형님 세대들 정도까지는 됐지만 지금 MZ 세대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월드컵 시즌이긴 한데 2002 월드컵 시즌 때 태어난 젊은 친구들이 지금 20대를 지금 하고 그 친구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같은 거는 저희 기성세대와는 다르거든요. 완전 생각도 다르고 이제 뭐 헝거리 정신하고 서로 이제 어떤 뭐 동료 간 어떤 전체주의가 기성세대였다면 지금은 각자의 개성이 바르고 이제 그리고 가장 큰 게 정의와 공정이란 두 개의 단어가 키워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돈줄을 내준다든지 가치 소비를 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철학이 있는 확실한 세대들이고 예,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업들도 사실 바뀐 어떤 새로운 소비 주도층이자 여론 주도층인 MZ 세대에 맞게 모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경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소비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교역이나 수출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거래 중단이나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이제 사인까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온도 차는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CJ나 현대차나 뭐 4대 그룹, 5대 그룹 정도 SK나 그런 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공급망 내에 있는 협력사, 그러니까 협력 중소기업가의 어떤 상생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방만 가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ESG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2배가 3배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플러스 개념이 아니고 이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ESG라는 평가 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그게 상대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보다 더 글로벌 기업들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협업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 이제 그런 공급망에서 퇴출이 되거든요. 실제로 독일 공급망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EU에 수출하는 아니 독일로 수출하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EU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거래가 끊어집니다. 거래가 끊어지는 얘기는 그 기업의 생존과 원래 ESG가 가장 기본적인 게 지속 가능이라는 거거든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공급망에서 퇴출되거나 기업이 도산되면 그게 종속해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되는 문제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가뜩이나 지금 학교 출산율도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이제 노동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또 사실 생산 인구도 모자란 마당에 양질의 일자리까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이건 뭐 국가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는 이해관계자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 고민해야 될 어떤 미래의 어떤 필수적인 이제 아이템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까 발제에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조직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기술, 또 실행력, 또 그 재능이라고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학계에서 바라보는 ESG 인재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직무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그 성숙도 그리고 이제 ESG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 그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일반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이라고 본다면 학문적으로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ESG 뭐 CSR부터 이렇게 쭉 발전되어 오긴 했지만 이게 학제적으로 ESG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접근이 훨씬 더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연구가 많이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론적으로 좀 확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포스코의 김영민 박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가셨어요. 50년 기업이 어떻게 100년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 당연하게 산업계 입장도 또 인재상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50년 기업이 100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ESG 관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ESG의 접근 관점을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ESG는 좀 미뤄왔던 숙제를 지금 늦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은 조금 더 빨리 좀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 밸류 체인에서 대기업이라는 그 집단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경과 전 ESG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하나의 또 사업의 기회가 돼서 아까 이 청년분들한테도 이 뭐 피자에 있는 토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큰 피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아까 그레이트 컴퍼니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 어떻게 보면 ESG가 지금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딜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진 회사나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에 되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기업은 안 따라가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외에 있는 그런 ESG 회사의 중견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에 있는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런 생태계를 뭐 정부와 그다음에 학계와 연구랑 같이 해서 어떤 시너지를 빨리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짐 콜린스의 독자인데요. CJ가 good to great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리님께서 인재상 현대 정몽구 재단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좀 공익재단이다 보니까 좀 기업 입장은 아니고 이제 좀 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진다면 일단 그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인재들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MZ 세대들이 워낙 다양성과 뭐 아까도 말씀하신 공정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수성이 높은 것과 실제로 그걸 실행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영역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충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는 인재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좀 인재상이라고 전 좀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근데 이제 좀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급이 이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 또 기술 산업이나 좀 디지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또 그리고 AI나 이제 이런 게 데이터가 21세기의 이제 석유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데이터 싸움이 될 테고, 근데 그 기술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ESG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분야에서 충분히 ESG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인재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마 산업계 얘기를 랩업해 보면은 디지털이라는 것,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문제를 기술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토론 시간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진행되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서 제가 그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이제 단순하게 질문 길이를 짧게 해서 yes or no 형태로 한번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ESG 인재 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라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업체에서 뭔가 이 인재를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뉴스나 이슈들을 뭐 보고서나 리포트들을 봤을 때 인재 부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아까 그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ESG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인재풀 자체는 부족하지만 뭐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건 아니다. 곧 뭐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인재풀을 가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발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재가 당연히 부족하다, 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김현민 팀장님께서 저도 짧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인재 풀은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ESG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공시하듯이 우리의 목표, 우리 기업들의 목표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애플이라고 예를 들면 애플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슈퍼갑이라서 밑에 중소기업들의 어떤 절대적인 갑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LG 디플이나 SK 하이닉스나 모두 자기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
협력업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어떻게 두냐고 하면은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를 하거나 대응을 할 때도 우리 뭐 경영 지도사 정도 되는 뭐 국내 어떤 이제 지도사 정도의 수준의 레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서 바라보는 스콥 3 탄소 배출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인권 뭐 어떤 사회 문제 그런 거에 대해 좀 상당한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디테일이 필요하고 또 평가 기관마다 가중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체계나 그런 걸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산학 협력 차원에서 대학생들 같은 그런 어린 친구부터 점점 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했다면 뭐 수년 안에 우리도 좀 그런 인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영 대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인재 차원에서 바라보면 노이지만 그 잠재력을 거론한다면 예스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ESG라는 뭐 학문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제 지표에서 이제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건데 각 그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ESG가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뒤늦게 지금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이제 기업에서 ESG를 내재화하고 뭐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 체계화되는 게 아직은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점인 거고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흐름에 맞춰서 이제 좀 교육을 하는 체계도 지금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훈련만 된다면은 ESG 각 분야의 전문가 인재들이 충분히 이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놓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DT처럼 트랜스포되는 것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ESG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ESG 관련 전문 기업들이나 이런 컨설팅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업 전체가 트랜스포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단계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좋은 청년분들의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새롭다라고 접근을 하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새로운 분야보다도 직무 훈련을 더 잘 시키는 것이 또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네 분의 기조를 종합해 보면은 ESG 풀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패널들이 표본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표본이 네 명 이에서 일반화는 어렵지만 한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풀은 유의하게 부족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마다 그 원하시는 ESG 인재상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소의 이제 그 학계나 산업계에서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전제돼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패널들 또는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 본인의 인재상을 설립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한테 다 여쭙지는 않고 우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지영 대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옆자리에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ESG와 관심이 있는 그 학생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ESG의 가치를 먼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를 내가 인지하고 그것과 내가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라는 게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봉사 정신이나
도덕성을 요하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성향이나 성격 중에 그런 걸 가지지 못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다른 거죠. 나하고 다른 성향의 어떤 그 가치를 자꾸 나한테 주입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크게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게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 행동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과연 ESG라는 가치가 나하고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면 과감하게 작은 것부터라도 자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두드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경험이나 직무 가치나 뭐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뭐 책을 한 번 더 보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ESG라는 가치가 결국 내가 생각한,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청년들하고 최일선에서 접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로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 대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에 이제 가치를 깨닫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이제 좀 해주셨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치에 기반해서 지금 특히 ESG 하면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환경 쪽에,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교육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나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인권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엔의 인권위원 분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그런 좀 인권이나 그러니까 사회와 또 거버넌스에 관련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했던 이유는 이제 그 균형을 학생들이 계속 이뤄갔으면 해서 했던 거고, 네, 말이 조금 이제 제가 더듬었는데 생각했던 거는 그 균형과 함께, 뭐 예를 들면 디지털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거 디지털 윤리에 대한 것도 이 친구들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서 좀 그 가치관과 함께 그 밸런스를 맞춰야, ESG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저희 발제 내용들을 여기서 리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의미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발제를 했던 인천대학교 학생 청년의 얘기는 ESG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라는 사회에 대한 목소리였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ESG 인재를 어디에서 찾으면 되나요? 라고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 목표에 맞는 인재를 매칭해 주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거기에 어떻게 수용하고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목표를 잘 해석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질문이요. 조금 전에 이슈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사실은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개별적인 구인구직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회 이해관계자는 산업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 정부도 있고 출연기관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와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그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산업계와 학계 또 그 출연기관에서 계시니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또는 학계에서는 산업계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주시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우리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김현민 팀장께서 학계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주신 질문이 이제 대학 입장에서 기업, 그러니까 취준생을 위해서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는지를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 말씀 하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뭐 그 인재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ESG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엄친아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엄친아 말 그대로 이제 ESG를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기업이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듯이 엄친아 얼마 전에 수능 끝났지만 실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성격도 좋아서 또 교우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이제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신체도 건강한 그런 이제 그 워너비 모델로 된 게 저는 이제 ESG를 지향하는 모든 기업들의 고민이자 어떤 공통적인 목표라고 보는데, 사실 그게 달성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ESG라고 해서 뭐 국내 뭐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도 사실은 그 담당 실무자를 만나보면 항상 같은 고민이에요. 그 실무자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제 회계펌이나 로펌 쪽하고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신용평가사 통해서 ESG 실사 같은 진단 같은 걸 받는 구조인데, 일단 이게 물론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이론적인 베이스 위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기업 현업에 배치를 할 때는 이제 사실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신입 직원 때 느낀 건데, 뭐 대학 때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은 했지만 이제 이런 경제단체에 들어와서 첫 번째 주신 숙제가 이제 이제 공문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통해서 회원사 쪽으로 보내는 건데,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 공문이라는 게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첫 시작이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 땡땡땡에서 주최하는 뭐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뭐 초청하오니 뭐 부디 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워딩 자체가 사실 일반 대학생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했던 어떤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이제 그걸 또 몇 번 좀 가다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ESG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학 쪽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나 사례 위주로 많이 좀 교육을 시켜 주시면 이제 기업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기업에 와서 이제 실무에 투입될 때는 그래도 학부 때 배웠던 아니면 대학원 때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 플러스 현장 필드에서 사실 그게 바뀌는 게 많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3자 검증이라고 ESG 보고서라고 대표적인 게 지속가능 보고서가 있고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쓸 수는 없어요. 데이터 같은 걸 이제 제공만 할 뿐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펌이나 뭐 로펌이나 어떤 전문 기관에서 그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서 쓰는 구조인데, 그쪽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실무 쪽으로 이제 해보지 않는 부서 같으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그 대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ESG라는 이슈를 스터디하는 데는 처음에는 IR이나 회계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C레벨에서 이제 그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좀 체계화되어서 나가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스템에 받쳐주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자기만의 경영 철학에 녹아 있는 그게 ESG가 내재가 됐다고 이제 하는 단계인데, 학생들도 어차피 이제 뭐 학부 다닐 때부터 뭐 모든 기업의 실무를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 피터 드러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게 ESG에서 유명한 용어인데, ESG라는 게 사실 측정의 과학이거든요. 이게 각자의 KPI를 정하고 그 KPI 기준에서 정하는 그 수치 자체를 이제 목표치를 설정해서 탄소 배출을 뭐 40% 감축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3자가 검증을 해서 이걸 실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라서 그게 ESG 점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업종하고 규모에 따라서 기업들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건 이제 기업에 와서 이제 배우는 거고, 대신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나 기업의 사례 같은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선순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꼬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제 제일 바람직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그 학계 요청하는 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우리 팀장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좀 종합해 보면 실무 경험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가려면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회사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만 동일하게 공유를 안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저도 오늘 이게 와서 많이 배운 게, 아, 저 회사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같이 어떻게 하면 협업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의 반감기가 되게 짧아지다 보니까 학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급변한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구조도, 학계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학교 나왔을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급속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전에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많이 오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팔로우 전략으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 이런 컨텐츠를 외부로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저희의 전체적인 그 에버리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협력과 이런 토론들이 계속 된다면 조금씩 그런 접점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 현장에서도 그 기업 맞춤형, 현장 맞춤형, 수요 맞춤형의 수업 설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층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대표해서 학계를 대표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들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산업계 안에는 정말 그 무수한 다양성,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죠. 업종이 일단 다르죠. 조직의 매출 규모가 다르죠. 인력 규모가 다르죠. 지역이 다르죠. 리더가 다르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면 상당히 많은 요구 조건이, 정말 어디에 맞출 수 없는 요구 조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 과정들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어디다도 맞출 수가 없죠. 어디다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도 뭐 예전에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해봤고 인사팀장도 하면서 뭐 일을 해봤는데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입사했다 그래도 당장 오면 새로 교육을 시키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나 대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현업에서 좀 이제 사람들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 있는 어떤 그 조직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약학과나 특성화학과 같은 걸 이제 대학과 기업들이 좀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어떤 그 특별한 요구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주고, 또 뭐 고학년이 되면 실제 회사에 가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 과정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해서, 그러려면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선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도, 특히나 대기업체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나 다 이런 회사들을 보면 계약학과들 많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기업들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좀 고려해서 대학들과
선제적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일정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만 교육을 해서 우리 회사에 즉시 투입해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혁신원 ESG 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ESG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리터리시의 문제인데 그 리터리시에 소거될 수 없는 요소는 디지털,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소셜, 엔바이러먼트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섭적으로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통합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오늘 모였듯이 산업계, 학계 또 정부가 함께 모여서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유의한 결론 구심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각 기관에서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지속 가능한 ESG 분야 청년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